너는 그 카페가 그렇게 소중하니? 시험이 숨 넘어가도 커피부터 내려야 속이 시원하지? VIP 병실 문이 닫히는 순간 시어머니 정욱의 목소리가 공기를 찢듯 터져나왔다. 시어머니가 아프시다는 말에 이를 뒤로 하고 달려간 병원에서 날라온 말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VIP 병실까지 직접 예약했는데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저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와 함께 행운 가득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정욱은 62의 나이로 환자복 위에 낡은 베이지 가디건만 걸쳤지만 눈빛만큼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아픈 사람이 아니었다. 이 병실을 심판대 삼아 며느리를 벼랑 끝에 몰아세우려는 사람이었다. 며느리 미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천천히 허리에 둘러져 있는 앞치마를 풀렀다. 나이는 34,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새벽부터 케이크 준비로 부은 손등이 차가운 조명 아래 떨리고 있었다. 최대한 차분하게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며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어머님, 오늘 예약 손님들이 많아서 그래도 최대한 빨리 왔어요. 최대한 빨리? 정욱이 비웃듯 되물었다. 그 목소리엔 칼끝 같은 비아냥이 서려 있었다. 3시간이 최대한 빨리야? 응급실에서 연락 왔는데 3시간? 그건 가게 문을 닫을 수가 없어서. 가게. 정욱의 눈이 차갑게 가늘어졌다. 아, 그래. 가게가 시어머니보다 중요하지. 손님이 시어머니 목숨보다 귀하다는 거잖아. 며느리 미연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막혔다. 도연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도연은 36의 나이로 미연의 남편이다. 반듯한 셔츠에 안경을 쓴 그는 엄마와 아내 사이에만 서면 등뼈부터 휘는 사람이었다. 지금도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 그래도 미연이가 VIP실까지 예약해뒀잖아. 일단 검사부터 받고 천천히 얘기하자. VIP실? 정욱이 코웃음 쳤다. 그래. 돈으로 때우면 다지. 돈 쓰면 마음도 산 건 줄 아나 봐. 병실이 얼어붙었다. 정욱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가슴을 짚었다. 과장된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명확했다. 봐.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밤마다 숨이 넘어갈 것 같아. 가슴이 짓눌리고 식은 땀이 온몸을 적시는데. 정욱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하지만 낮을수록 더 날카로웠다. 혼자 방에서 이렇게 죽으면 누가 알겠어? 누가 날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병실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미연은 앞치마를 움켜쥔 채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도연은 입술만 달싹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정욱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서 말인데. 그 짧은 말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병실 공기가 무거워지면서 아침 햇빛마저 숨을 죽인 듯 창가에 멈춰 있었다. 이제는 혼자 못 살겠어.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미연의 등골에 차가운 전율이 흘렀다. 이건 하소연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누군가의 삶 안으로 발을 들여놓겠다는, 아니 짓밟고 들어가겠다는 선전포고였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하지만 정욱의 입가에는 아주 작은 미소가 스쳤다. 오늘 이 병실에서 시작될 일이 무엇인지 모두가 알고 싶지 않았던 악몽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VIP 병실의 공기가 가라앉은 순간 복도에서 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간호사가 서류철을 들고 들어와 정욱의 침대 곁에 섰다. 짧게 고개를 숙인 뒤 정욱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오전 검사 결과 일부 나왔습니다. 잠시 설명드릴게요. 방금까지 베개에 파묻혀 신음하던 정옥이 벌떡 상반신을 일으켰다. 축 늘어졌던 어깨에 갑자기 힘이 들어가고 흐릿하던 눈에 날카로움이 돌아왔다. 아이고, 그래요?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검사에서 다 나왔죠? 말투는 약한 척했지만 그 목소리엔 기대가 묻어 있었다. 마치 내가 아프다는 확실한 증거를 기다리는 얼굴이었다. 그래야 다음 말을 꺼낼 수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다. 간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일단 예약하신 종합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세요. 혈압도 안정적이고 심전도도 정상 범위입니다. 도연이 순간 고개를 번쩍 들었다. 정욱의 눈이 크게 떠졌다가 헛기침으로 얼른 가렸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요즘 숨이 차서 새벽마다 가슴이 콱 막혀서 깨는데요? 그 부분은 내과 선생님이 좀 더 보시긴 할 텐데요. 간호사가 난처한 듯 웃으며 답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어 보이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 병실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정욱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간호사가 나가고 문이 닫히는 순간 그 굳음은 금세 사라지고 입꼬리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아이고, 검사라는 게 원래 하루 만에 다 나오는 게 아니지.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요즘 진짜 힘들어. 숨차고 그런 거 정말이야? 정욱은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연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묘한 압박이 담겨 있었다. 네가 알아서 눈치껏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상황에서 네 역할이 뭔지 아직도 모르겠냐? 말없이 쏘아붙이는 시선이었다. 네가 좀 봐라. 미연아, 정욱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말이 되니? 새벽에 숨 막혀 깨도 물 떠줄 사람 없고 쓰러져도 발견해 줄 사람이 없어. 얼마나 외롭니? 말은 서러운 척하지만 그 서러움이 향하는 방향은 너무도 명확했다. 미연은 손가락을 천천히 쥐었다 폈다. 표정은 차분히 유지했지만 가슴 아래쪽에서 묵직한 감정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죄송해요. 어머님, 요즘 카페가 너무 바빠서 이렇게까지 힘드신 줄 몰랐어요. 정욱은 기다렸다는 듯 한숨 섞어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좀 도와줘야지. 너희 집 넓잖아. 방도 많고. 내가 거기 조금만 들어가 살면 서로 편할 텐데. 안 그래? 도연이 깜짝 놀라 미연을 쳐다봤다. 입은 열지 않았지만 그의 눈엔 이 얘기를 여기서 꺼내려고 한 게 아닌데 하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미연은 가만히 숨을 들이쉬었다. 침대 옆 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와 바닥을 환하게 비췄다. 그 빛 위로 정욱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마치 이미 그 집에 들어와 자리 잡은 사람 같았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연이 말을 잇기도 전에 정욱은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그녀의 말을 잘랐다. 갑자기라니. 내가 어제 오늘 생각한 줄 아니? 숨 막혀서 깨는 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군 줄 알아? 정욱이 도연과 미연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아들이랑 며느리지. 도연은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그의 표정은 설득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엄마의 결정을 받아들인 사람에 가까웠다. 미연의 눈앞에서 그림자가 조금 더 깊어졌다. 그러더니 정욱은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사소한 일정이라도 알려주듯 입을 열었다. 아, 그러고 보니 세린이도 방 필요하다네. 취업 준비한다고 여기저기 전전하느라 고생한다더라. 언니 오빠랑 집에서 같이 지내면 서로 의지도 되고 얼마나 좋겠어. 말은 가볍게 던졌지만 그 말의 무게는 병실 바닥 전체를 가라앉힐 만큼 무거웠다. 도연도 몸을 굳히며 급히 말했다. 아, 엄마, 세린이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넓은 집에 너희 둘만 사는 것도 그렇잖아. 가족이 함께 있어야 집이지. 뭐, 그 순간 짧은 정적이 병실 전체를 짓눌렀다. 햇빛 위에 놓인 정옥의 그림자가 서서히 더 길게 미연 쪽으로 뻗어왔다. 그 그림자는 마치 이미 자리를 잡은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제야 미연은 온몸으로 깨달았다. 오늘 이 병실은 건강검진을 하러 온 자리가 아니었다. 내 집을 빼앗으려는 계획이 시작되는 자리였다. VIP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정옥의 그림자가 바닥에 붙어 미연을 따라왔다. 멀어질수록 더 길어지는 것 같았다. 그 그림자가 정확히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알 수 없었지만 미연의 등 뒤를 계속 짚고 있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남았다. 도연은 미연보다 몇 걸음 뒤에서 서류철을 구겨진 채 따라왔다. 그가 발걸음을 멈출 때마다 종이 모서리가 손등을 찔렀지만 그는 느끼지도 못하는 듯했다. 미연아, 잠깐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몇 번이나 마음속에서 연습한 사람처럼 지나치게 조심스러웠다. 조금만 건드려도 상황이 폭발할 걸 아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여기 말고 차에서 얘기하자. 사람도 많고. 지금 말해. 미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짧게 잘랐다. 그 짧은 문장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부러졌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였다. 도연은 주변을 둘러봤다. 지나가는 간호사 2명, 휠체어를 끄는 보호자 1명뿐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 망설였다. 숨을 내쉬고 또 내쉬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엄마가 요즘 진짜 많이 외로우신가 봐. 연락할 때마다 숨 차다. 가슴 답답하다 그러니까 나도 걱정되고. 미연이 그를 바라보자 도연은 눈을 피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검사 결과가 완전히 괜찮다고 단정할 순 없대. 미연은 조용히 말했다. 아까 간호사는 정상이라고 했는데 도연이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다. 정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 말은 너무 부자연스러웠다. 누가 미리 적어준 문장을 그대로 읽는 사람의 톤이었다. 미연은 한 박자 쉬고 낮게 물었다. 도연아,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미연의 시선이 흔들림 없이 자신을 관통하는 느낌에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섭고 외롭다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게 엄마한테 큰 힘이 된다고. 우리가 아니지. 미연의 목소리가 아주 낮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들렸다. 너 혼자 결정한 거잖아. 맞지? 도연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미연은 한 발 다가섰다. 도연아, 엄마가 진짜 아픈지 너 알고 있었어? 아니면 모른 척한 거야?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가 내신 침묵은 어떤 말보다 선명한 대답이었다. 미연이 한숨을 길게 쉬었다. 그럼 묻자. 엄마가 아플까봐 걱정한 거야? 아니면 안 아플까봐 걱정한 거야? 도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방금 미연이 한 말이 정확히 자신이 숨기고 있던 본심이라는 걸 들킨 아이처럼 입술을 꾹 다물었다. 미연아, 엄마가 요즘 집 얘기를 계속했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리 집이 넓으니까 같이 살면 더 편하겠다고. 혼자 있는 게 의미 없다 하시고. 그리고 네가 집도 잘 꾸며놨으니까. 그는 도저히 말끝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미연은 이미 알아버렸다. 도연은 모르는 게 아니었다. 그저 숨기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문이 천천히 열렸다. 도현아? 정욱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번엔 병실 안에서의 힘없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훨씬 또렷하고 걸어 나오는 걸음은 한치도 비틀림이 없었다.
정옥은 복도에 나서는 순간 마치 원래부터 멀쩡했던 사람처럼 허리를 기둥같이 세우고 있었다. 조금 전 간호사 앞에서 보여준 힘 빠진 어깨는 어디에도 없었다. 걸음걸이는 안정적이었고 발 뒤꿈치까지 힘이 들어간 움직임이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정옥은 웃으며 말했다. 병실로 들어오면 되지. 왜 복도에서 상의해? 도연이 급히 다가갔다. 엄마, 검사 결과 더 나온다고. 정옥은 그 말을 잘랐다. 그거야 나중에 들으면 되는 거지. 중요한 건 그녀의 시선이 미연에게 꽂혔다.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한치도 흐릿하지 않았다. 앞으로 내가 어디서 지낼지 그 얘기 아니겠니, 미연아? 복도 전체가 정옥의 목소리에 잠시 멎은 듯했다. 지나는 간호사들도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췄고 휠체어를 끌던 보호자는 둘 사이 분위기를 느끼고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정옥은 천천히 미연에게 다가왔다. 왼손으로 복도 난간을 스치듯 잡으며 마치 왕이 회의실로 입장하듯 자연스럽고 당당했다. 미연의 옆에 서자 정옥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그녀의 발등을 덮었다. 며느리 있는 집이 가장 편한 법이야. 정옥이 조용히 말했다. 나 혼자 사는 건 이제 그만할 때가 됐지. 그 말은 마치 이미 정해진 결론을 확인하는 절차처럼 들렸다. 도연은 두 사람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말을 몇 번이나 꺼내려 했지만 입을 열 때마다 정옥의 손짓 한 번에 막혔다. 정옥은 마지막으로 입가를 올리며 말했다. 자, 이제 방만 정하면 되겠네. 내 방은 어디가 좋을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미연의 등부터 발끝까지 서늘한 전율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남편 도연은 진단서를 숨겼고 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어머니와 함께 협의가 끝났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이 복도는 그들의 계획을 나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였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까지 걸어 내려오는 동안 미연은 어디로 걷고 있는 건지 모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카페를 잠시 비우고 온 것이었기에 빠르게 다시 돌아가 예약 손님을 응대해야 했다. 발밑에 복도 타일이 반복되고 벽면에 안내판이 반복되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반복되는데 그 위로 겹쳐지는 건 방금 복도에서 들었던 시어머니의 말뿐이었다. 미연아, 앞으로 내가 어디서 지낼지 그 얘기 아니겠니? 세린이도 같이 있으면 좋겠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자신이 했던 말까지 되감기듯 다시 떠올랐다. 차 문을 닫자 고급 세단 내부의 정숙한 정적이 더 답답하게 느껴졌고 핸들 위에 올린 손이 스스로 힘을 주고 있는 게 느껴졌다. 오늘 병원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히 시어머니가 좀 무리한 부탁을 했다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이 집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명분으로 어떤 얼굴을 하고 들어오려 하는지까지 전부 보여준 재고편이었다. 일을 마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을 열자마자 밀려오는 익숙한 냄새가 잠시 안도감을 줬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 가지 않았다. 늘 정돈된 거실, 제 위치에 놓인 식탁, 카페에서 가져온 머핀들이 올려진 접시, 설거지가 끝난 싱크대, 눈에 보이는 건 모두 그대로인데 이상하게도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이 집의 공기를 한번 들이마셨다가 자기 숨을 섞어 다시 뱉어놓고 간 것 같은 느낌이었다. 미연은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다. 신발장의 신발은 그대로였고 소파 위에 놓아둔 담요도 아침에 나설 때 그대로였는데 시선이 어느 한 지점에서 걸렸다. 바로 도연의 방이다. 결혼 초기에 서재가 필요하다 하여 서랍장을 들이고 책꽂이를 맞추었다. 한동안 야근이 잦을 때 더 자주 틀어박혀 있던 그 방 문이 아주 살짝 손가락 2마디 정도 열려 있었다.
아침에 나올 때 분명 닫고 나갔는데 그 사소한 틈이 집안 전체 공기를 삐걱이게 만들었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자 방 안에는 눈에 보이는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책상 위에는 도연의 노트북과 서류철이 보였고 벽 쪽 책장에는 빼곡히 꽂힌 책들, 침대 위에는 정리된 이불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몇 가지 낯선 것이 눈에 들어왔다. 서랍장 표면에 남은 손자국 같은 얼룩이었다. 먼지가 고르게 쌓여 있던 책장 모서리 일부만 깨끗이 닦인 흔적. 그리고 침대 모서리 쪽 매트리스가 아주 미세하게 앞쪽으로 밀려난 자국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슬쩍 일어난 것처럼 보였다. 누가 왔었네. 미연의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이 집 위치를 알고 비밀번호를 알고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사람들. 그 순간 병원에서 내가 어디서 지낼지 그 얘기 아니겠니? 라고 말하던 시어머니의 얼굴과 세린이도 같이 있으면 좋겠어라고 웃던 그 목소리가 겹쳐졌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도연이라는 이름이 떴고 미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전화를 받지 않은 채 화면만 바라보았다.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니 곧이어 카톡 알림이 떴다. 엄마가 아까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잠깐 갔다 왔다고 해. 나는 일이 생겨서 바로 회사로 가는 바람에 말을 미리 못했네. 도와줄 거 있다고 하시던데 혹시 집 괜찮았어? 잠깐. 도와줄 거 괜찮았냐고 묻는 톤. 문자 몇 줄이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문장은 훨씬 길게 느껴졌다. 엄마가 벌써 우리 집 구조 보고 왔어. 어떤 방에 누가 들어가 살 수 있을지 생각하고 온 것 같아. 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하지만 너한테 정면으로 말하기는 싫어. 문제 생기면 엄마 뒤에 숨고 싶으니까. 숨겨진 그 뜻을 이해하고 미연은 짧은 웃음이 새어나오는 걸 막지 않았다. 웃음이지만 전혀 즐겁지 않은 비웃음에 가까운 소리였다. 그 웃음이 입술 끝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현관 쪽에서 도어락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언니? 나야, 세린. 깊게 숨을 들이키지 않아도 그 목소리는 집안 공기를 단번에 바꿔버렸다. 현관으로 나가보니 시누이 세린이 이미 신발을 반쯤 벗은 채 안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으며 표정은 밝고 예의 바른 척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와, 언니 집 진짜 넓다. TV도 크고, 소파도 좋고, 진짜 그냥 모델하우스 같아. 그녀는 두리번거리며 집 구석구석을 훑어봤다. 누가 봐도 처음 와본 사람이 이 집에 눌러 살 생각인 사람의 시선처럼 보였다. 오빠한테 들었어요. 세린이 슬쩍 웃으며 덧붙였다. 언니, 카페도 잘 되고 있다면서요? 집도 이렇게 넓고, 진짜 성공한 여자네. 그 말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한 줄이 더 붙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같이 살아도 되겠지? 라는 말. 잠시 둘러보던 세린의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다. 조금 전 미연이 보고 나왔던 그 방, 바로 도연의 방 문틈이었다. 아, 저기 방은 오빠 방이죠. 안 봐도 알겠네. 근데 세린이 한 발 다가가며 말했다. 이 집 구조 진짜 괜찮다. 저 방, 나중에 내가 써도 딱이겠다. 그 말과 동시에 세린의 손이 문 손잡이 쪽으로 자연스럽게 뻗어갔고 그 순간 미연의 손이 그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다. 손목을 잡은 건 아니었지만 세린의 손등 앞에서 딱 멈춰 서는 것만으로도 전달되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세린아, 세린이 놀란 눈으로 돌아봤다. 저 방은 지금 네가 열면 안 되는 방이야. 순간 공기가 뚝 끊어진 것처럼 고요해졌다. 방금 전까지 가볍게 떠들던 세린의 표정이 굳었고 입가에 걸려있던 웃음이
어색하게 삐거덕거리며 흩어졌다. 언니, 왜 그래요? 그냥 좀 방 구조 보려는 건데. 나도 곧 집 구해야 하니까 참고라도 좀. 그래서 우리 집을 보러 온 거야? 미연의 목소리는 장난기 없이 단단했다. 집 구하는 참고용으로? 아니면 구할 집 대신에 들어올 집으로? 그 말에 세린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고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웃었다. 에이, 언니도 참.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같이 지내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죠? 오빠도 그렇게 말했고. 오빠도 그렇게 말했다는 말을 쉽게 하네. 미연이 조용히 웃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어머니도, 너도, 도연 씨도 다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네. 이 집에 같이 살겠다는 그림. 세린은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숙였고 그 침묵이 길어지자 미연이 한 걸음 더 나섰다. 세린아, 이번엔 이름을 또렷이 불렀다. 너희 집 문제를 왜 나한테 가져와? 엄마가 혼자 계신 게 불안하면 딸이 네가 모시고 살 수도 있잖아. 그런데 왜 결혼한 며느리 집이 제일 먼저 떠올라? 그 말에 세린은 입술을 깨물었다. 언니 집이 넓으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도와주는 거랑 들어와서 사는 건 전혀 달라. 미연은 담담하게 잘랐다. 나는 도와줄 수는 있어. 하지만 누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 집에 누가 살지 정하는 건 그건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내 삶에 들어와 앉겠다는 거야. 세린은 결국 시선을 피하며 쇼핑백을 꼭 쥐었고 현관 쪽으로 몇 걸음 물러나더니 신발을 다시 꺼내 신기 시작했다. 문을 열기 직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한마디는 작지만 분명했다. 언니, 엄마가 이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 아니에요. 그 말은 협박이라기보다 예고에 가까웠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쪽에 더 가까운 문장이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정적이었고 카페에서 돌아와 처음 느꼈던 불길한 공기가 막연한 예감이라면 지금 집안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이미 전장이 그려진 상태의 고요였다. 미연은 도연의 방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한번 쥐었다가 놓았다. 여길 내버려 두면 이 방이 곧 누구의 방이 되는지 다들 머릿속에 그리고 있겠지. 그런 생각이 스치자 오히려 마음이 명확해졌다. 이 집의 방 하나하나, 문 하나하나, 벽 한 면까지 어디까지가 내 삶이고 어디서부터가 침입인지 이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다. 병원 복도에서 시작된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두고 벌어지는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을 다음번 초인종이 울리는 순간 이 집 현관 앞은 더 이상 평범한 출입문이 아니라 누구의 인생이 안으로 들어오고 누구의 인생이 쫓겨나는지를 결정하는 경계가 될 거라는 것을. 세린이 나간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이 전혀 편안하지 않았다. 마치 거실 한가운데에 투명한 짐짝을 내려놓고 간 것처럼 보이지 않는 무게가 바닥을 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미연은 잠시 거실에 서 있다가 익숙하게 주방으로 가 물을 한 컵 따라 마셨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도 속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다시 들린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저녁 무렵이었다. 이번엔 발소리부터 익숙했다. 도연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도연은 미연을 보기도 전에 집안을 한번 훑어봤다. 온 집안에 남아있는 세린의 기운, 방금까지 이곳을 서성이다 나간 걸 그는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고 대신 평소에 하던 것처럼 어설픈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려 했다. 힘들었지. 엄마도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말이 좀 세게 나간 것 같고. 왔었더라? 미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누가? 도연이 반사적으로 되물었다. 어머님. 그리고 세린이. 미연은 더 설명하지 않았다.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순간적으로 눈동자가 옆으로 흔들렸다가 금세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정리했지만 미연에겐 그 짧은 동요 하나로도 충분했다. 이 사람이 오늘 집에서 벌어진 일을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연기하기엔 이미 너무 많은 정황들이 맞물려 있었다. 내가 문자로 말했잖아. 엄마가 잠깐 우리 집에 들렀었다고. 엄마가 집 좀 보고 싶다고 해서 그래도 아들 며느리 집인데 한번 보러 온다고 해서 그냥 그러라고 했지. 그리고 같이 살게 될지도 모르는 집이니까. 살게 될지 미연이 단어 하나를 집어 올렸다. 결정은 벌써 끝난 거야? 나만 모르는 사이에 도연은 뒤늦게 자신이 뱉은 표현을 깨닫고 서둘러 말을 고쳤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혹시 모르니까 집을 먼저 둘러보고 방 배치도 먼저 생각해놓고 또 세린이는 혼자 와가지고 이 방 나중에 내가 써도 되겠다라고 말을 해. 그리고 어머님은 낮에 병원에서 이미 합가 선언을 하셨잖아. 미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이 정도면 혹시가 아니라 이미 아니야. 도연은 더 이상 웃지도 못하고 애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놓은 셔츠 깃이 도리어 더 불편해 보였다. 미연아, 나도 가운데 끼어서 많이 힘들어. 엄마는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섭다고 하고, 세린이도 요즘 상황이 안 좋고, 나한텐 다 가족이니까 이쪽도 챙겨야 하고 저쪽도 챙겨야 할 것 같고. 가족? 미연이 고개를 들었다. 오늘 병원에서 진단 결과도 속이고 그 거짓말로 합가 빌미 만드는 사람들이야. 도연이 입을 다물었다. 미연은 한숨처럼 짧은 웃음을 내뱉었다. 나도 처음엔 그냥 생각했어. 어머니 몸이 진짜 많이 안 좋으면 잠깐 집에 모실 수도 있겠다고. 진짜 아프신 상황이라면 말이야. 근데 오늘 보니까 아픈 건 다 핑계더라. 그 말에 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건 좀 심했다. 심해? 미연의 눈빛이 차갑게 나를 세웠다. 의사도 정상이라고 했고 병실 복도에서는 허리 꼿꼿이 세우고 걸어 나오시고 아무도 없는 우리 집에 와서는 방마다 동선 체크하고 다니셨는데 내가 심한 거야? 도연은 반사적으로 방어적인 말투를 꺼냈다. 엄마가 평생 힘들게 사셨잖아. 남편한테도, 시댁한테도 살면서 도움 한 번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그 삶의 보상을 우리 집에서 나한테 받겠다는 거야? 미연의 한마디가 그의 말을 끊었다. 그래 어머님 인생이 힘들었다는 거 인정해.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청구해? 왜 갑자기 내 집, 내 시간, 내 몸, 내 마음이 그 결제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연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고개를 숙였고 그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으며 손가락이 허공을 더듬다가 결국 허벅지 옆에서 움찔거렸다. 나는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장남이잖아. 그 한마디에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졌고 미연은 고개를 약간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그래, 당신은 장남이야. 근데 나는 장남의 아내지. 장남이 부모 챙기는 건 당연할 수 있어. 근데 왜 청구서를 나한테 보내?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부모의 부양 의무도 아들인 당신에게 있는 건데 왜 나한테 강요하냐고. 도연은 답을 찾지 못한 사람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그래도 엄마가 혼자 있는 건 나도 매번 혼자야. 미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당신 회사 일로 바쁘다고 나 혼자 명절에 시댁 갔다 오고 나서 혼자 집에 돌아왔을 때 카페 오픈하고 나서 하루에 9시간씩 서 있고 쉬는 날 없이 바쁘게 고생할 때 밤에 집에 돌아와 쓰러지듯 누워있는 나에게 당신이 엄마가 걱정된다는 말은 해도 나에게 괜찮냐는 말 한 번 한 적 있었어. 그 말에 도연의 입술이 달달 떨렸다. 한 번도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도 혼자였다고. 근데 그때는 누구도 너 혼자 있는 거 무섭지 않냐고는 안 물어봐 줬어. 당신 엄마 혼자 있는 건 이렇게 걱정하면서 나는 늘 알아서 버티는 사람 취급이잖아. 그제야 도연의 눈빛에 죄책감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죄책감조차 해결책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그래도 우리 집이 넓으니까 잠깐이라도 엄마 모시는 건 그 잠깐이 보통 몇 년인지 알면서 하는 말이야. 미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누가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 나가라는 말 진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연은 입을 열었다가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스스로도 그 질문의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내가 어머니에게 모질게 구는 것도 아니잖아. 무슨 일 있으면 항상 챙겨드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더 챙겨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프시다는 말 들었을 때 망설임 없이 조금 경제적으로 무리하더라도 VIP 병실도 예약해드린 거였고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줘. 미연이 말했다. 당신 원하는 게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은 거야. 세린이까지 같이 들어와 살게 하고 싶어. 도연은 한참을 망설였고 그러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응, 나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엄마도 편하고 세린이도 좀 숨 돌리고 다 같이 살면 가족끼리 서로 의지할 수 있잖아. 그 가족 안에 나는 미연이 물었다. 나는 그 그림 안에서 뭐야? 방 내주고 밥 차려주고 당신 가족 눈치 보면서 조용히 참고만 있는 사람? 도연은 말문이 막힌 사람처럼 서 있었고 그제야 이 질문의 핵심이 합가냐 아니냐가 아니라 당신은 나를 어떤 자리의 사람으로 보고 있었느냐라는 걸 깨닫고 있었다. 미연아, 널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데 그럼 어떻게 생각했는데? 미연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에는 조금도 기쁨이 없었다. 착한 며느리, 이해해줄 사람, 그래도 내 편 들어줄 사람, 장남의 아내니까 알아서 양보해줄 사람? 도연의 눈가에 피로와 당황, 죄책감이 뒤섞여 어지럽게 떠다녔다. 나는 그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은 이랬다. 그냥 단순히 다 같이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엄마도, 너도, 세린이도 다 같이. 그래, 미연이 도연의 말을 잘랐다. 그 좋겠다는 생각에 내가 내 인생을 걸 만큼 가치가 있다고 느껴. 거실 공기가 완전히 멎었다. 질문이 아니라 선언에 가까운 문장이었다. 도연은 결국 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소파에 털썩 앉았고 숨소리만 거칠게 들려왔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래도 요즘 세상에 부모님 모시고 사는 집 많아. 장남이면 어느 정도는 그래,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많은 집 중 하나를 당신 혼자 만들면 되겠네. 당신 월급으로 당신 엄마 모시고 당신 동생까지 챙기고 나는 그 집에 안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말은 이혼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기미를 담고 있었고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 그 말이 뭐야? 나한테 계속 며느리라면, 장남 아내라면 이런 조건을 걸 거면 나도 내 조건을 걸 수 있어야지. 미연은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거짓말로 시작하는 합가에는 절대 응하지 않을 거고 내 집에 내 허락 없이 누가 들어와 살게 두지 않을 거야. 이게 내 조건이야. 도연은 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쌌다. 그러면 엄마는, 세린이는 다 버리라는 거야? 나는 버리는 거 아니야. 미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을 나한테 떠넘기려는 사람들을 내 인생에서 밀어내고 있는 거지. 그 말이 거실 한가운데 내려앉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둘 다 동시에 현관을 바라봤으며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미연이 먼저 말했다. 내가 나갈게.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 현관 앞에 섰다. 모니터를 켜기 전부터 누가 서 있을지 이미 짐작이 갔고 화면 속에는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다. 코트를 단정히 여민 정옥, 그 옆에 서 있는 세린, 두 사람의 발치 옆에는 작은 캐리어 하나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마치 이미 이 집이 자기들 집이 된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 미연은 완전히 깨달았다. 지금 이 초인종 소리는 그냥 손님이 왔다는 알림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집 안으로 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성 선포라는 걸. 이 문을 여느냐 마느냐가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가르는 첫 번째 선택이라는 걸. 미연은 현관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다. 초인종 소리는 멎었지만 그 소리가 남긴 기척은 사라지지 않고 집 안에 눌러 앉아 있었다. 뒤에서 도연의 숨소리가 들렸다. 말을 할 듯 하다가 멈추는 숨이었고 결정을 이미 내려놓은 사람의 숨이었다.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엔 길게 눌리지도 않았다. 마치 아직 안 끝났어라고 말하는 소리 같았다. 미연은 모니터를 켜지 않았다. 굳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니 기다림이 아니라 버티고 있다는 걸 알았다. 문 너머에서 정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에 있는 것 같은데. 확인도 질문도 아니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말투였다. 이렇게까지 숨을 일은 아니지 않나? 미연의 손이 도어락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미연아, 도연이 말했다. 문 좀 열자. 그 말엔 이미 모든 것은 확정이 지어졌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언제부터였어? 미연이 물었다. 도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언제부터 어머니가 우리 집 얘기했냐고. 도연의 침묵이 길어졌고 그 침묵 속에서 미연은 이미 답을 들었다. 오늘 처음 얘기한 거 아니잖아. 그 말에 도연의 눈이 흔들렸다. 엄마가 요즘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미연이 말을 끊었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잖아. 그 순간 문 밖에서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났다. 이번엔 우연으로 들리지 않았다. 누군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고 미연의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세린이와 어머님의 모습이 보였다. 세린아,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세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집 도어락 너무 예민해. 살짝만 건드려도 반응하네. 역시 좋은 집은 도어락도 다른가 봐. 정욱이 웃으며 말을 받았다. 우리 왔다. 이번엔 훨씬 노골적이었고 미연의 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세게 뛰기 시작했다. 미연은 재빨리 현관문을 붙잡고 차마 문을 다 닫지는 못한 채 이중 보안을 걸어 잠갔다. 이거 불법이야. 미연이 말했다. 정욱은 현관문 틈새를 통해서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며느리 집 들어오는 게 불법이면 세상의 모든 게 다 불법이게.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소름이 끼쳤고 미연은 문을 붙잡은 손에 힘을 더 줬지만 그 힘이 무색하게 느껴졌다. 미연아, 문 열어. 도연이 말했다. 이러다 진짜 문제 생겨. 미연은 천천히 도연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있었지만 미안함은 없었고 지금 그가 두려워하는 건 침입이 아니라 소동이었다. 이웃들이 듣게 되는 것, 소문이 나는 것, 체면이 깎이는 것이었고 미연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건 그의 걱정 목록에 없었다. 지금 문제는 이쪽에서 먼저 선을 넘었다는 거야. 그 순간 현관문이 크게 흔들렸다. 정욱이 문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아들이 안에 있는데 문을 이렇게 잠가두는 며느리는 처음 본다. 그때 금속 소리가 울렸다. 현관 이중 잠금이 풀리는 소리였고 미연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소리를 들었다. 문이 열렸다.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정욱이 가장 먼저 들어왔다. 숨이 차거나 힘든 기색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오래 기다린 사람이 드디어 자리에 앉는 얼굴이었다. 병원에서 보였던 약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이 허리는 꼿꼿했고 걸음은 단단했다. 왜 이렇게 문을 안 열어? 사람 기다리게. 정욱이 말했다.
그 뒤로 세린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다. 마루 위를 긁는 소리가 집안 깊숙이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영토를 표시하는 것처럼 공간 전체에 퍼졌다. 캐리어는 작지 않았고 짐을 쌀 때부터 오래 머물 생각으로 꾸린 것이 분명했다. 도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막지도 놀라지도 않았고 이미 일어날 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무표정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손은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고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다. 정옥은 현관 한가운데 서서 집안을 둘러봤다. 거실의 소파, 주방의 식탁, 복도 끝의 방문들까지 하나하나 훑어보는 눈빛은 이미 이곳을 자신의 공간으로 인식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이 방 쓰면 되겠네.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나 오늘부터 여기서 살 거야. 라는 선언이었다. 미연은 도연을 바라봤다. 그의 눈은 여전히 바닥을 향해 있었고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으며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 상황을 막으려는 의지로는 보이지 않았다. 이게 네가 말한 잠깐이야.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침묵이 이 집에서의 미연의 위치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었고 그는 아내보다 어머니의 편을 선택한 사람이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선택을 번복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다. 미연은 그제야 알았다. 오늘 이 집에 들어온 건 시어머니와 시누이만이 아니라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는 오래된 규칙이라는 걸, 장남의 집은 시어머니의 집이라는 당연함이라는 걸, 며느리의 동의는 필요 없다는 전제라는 걸 말이다. 그리고 그 규칙을 가장 먼저 문 안으로 들인 사람은 남편이었다. 정옥은 이미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고 세리는 캐리어를 복도 쪽으로 끌고 가며 방문들을 하나씩 열어보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도연은 여전히 현관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연은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현관에 놓인 캐리어가 발목을 스쳤고 그 접촉이 선언처럼 느껴졌다. 이 집은 지금부터 비로소 치열한 싸움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도연은 이미 상대편에 서 있었다. 문을 따고 들어온 소란이 가라앉자 오히려 더 불편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정옥은 외투를 벗어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걸쳐두었다. 정옥이 있는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집안에 깔려 있었고 그 소리는 이제 이 집의 배경음처럼 느껴졌다. 미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복도에 서 있었다. 집안에 분명히 있었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 같았다. 그때 안쪽에서 정옥이 안방 문 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여는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이미 열어도 되는 문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방의 주인이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정옥은 방 안을 한 번 더 둘러봤다. 전날 확인했던 공간을 다시 점검하듯 커튼을 살짝 당겨보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으며 침대 위에 놓인 이불을 손끝으로 쓸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불은 내일 바꿔야겠다. 혼잣말처럼 낮게 말했지만 그 말은 이미 결정이었고 누구에게 묻지 않았으며 답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미연의 이불, 미연이 고른 색깔, 미연이 매일 덮던 그 이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선언이었다. 세린의 캐리어는 이미 복도 끝방에 풀려 있었고 옷은 절반 이상 옷장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미연의 옷과 짐은 한쪽으로 밀려져 있었다. 누가 중심이고 누가 덤인지 한눈에 보일 만큼 명확했다. 언니 옷은 한쪽으로 밀어뒀어요. 세린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배려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통보였고 이미 옷장 문을 열어놓은 채로 하는 말이었기에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안방은 엄마가 쓰는 게 맞지. 엄마 허리 안 좋잖아. 그 말에 정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젊은 사람은 좀 불편해도 괜찮잖아. 그 말은 미연을 보지 않고 던져졌다. 존재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였고 이 방에서 미연의 의견은 필요하지 않다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미연은 방문 앞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다. 안방은 분명 자신의 공간이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도 자신의 것이었으며 결혼 후 4년 동안 자신이 꾸며온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방에서는 자신의 의견이 단 한 번도 호출되지 않았고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지 않았던 사람처럼 취급당하고 있었다. 여긴 제 방이에요. 미연이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실었고 그 말은 방 안 공기를 잠시 멈추게 했다. 정옥은 고개를 돌려 미연을 바라봤다. 잠시, 정말 잠깐 눈을 마주쳤고 그 눈빛에는 놀람도 미안함도 없었다. 알아. 정옥이 말했다. 그래서 더 넓고 좋잖니. 미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대답은 대화가 아니라 규정에 가까웠고 알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뜻이었다. 며느리의 방이라는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였다. 욕실 쪽에서 물소리가 났다. 세린이 이미 샤워기를 틀어놓고 있었고 미연의 수건이 걸려있던 자리에 세린의 파우치가 놓여 있었다. 세면대 위에는 세린의 화장품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수건은 색깔로 나누는 게 낫겠네. 세린의 말이 끝나자 정욱이 말했다. 욕실은 나눠서 쓰자. 나랑 세린이는 안방 욕실 쓰고 미연이는 작은 방 욕실 쓰고.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미연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이미 방이 나뉘고 생활이 나뉘고 사람의 위치까지 나뉘어 있었으며 그 모든 결정이 자신을 제외한 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도연. 미연이 불렀다. 도연은 거실 쪽에 서 있었다. TV를 보고 있었지만 화면을 보고 있지는 않았고 미연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의 표정에는 피곤함과 회피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이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해.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미연아, 지금 분위기 좀 봐. 엄마도 피곤해하고 세린이도 짐 풀었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왔다. 마치 오래 준비한 결론처럼 이미 여러 번 연습한 대사처럼 자연스러웠고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더 섬뜩했다. 그냥 넘어가자고? 미연이 되물었다. 내 방이 사라졌는데 도연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말했다. 방 하나로 이렇게 예민해질 일은 아니잖아. 그 말이 미연의 가슴을 정확히 찍었다. 방 하나가 아니라 자신이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지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끝내보지 못하고 있었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안방에서는 웃음소리가 났다. 정욱과 세린의 목소리가 겹쳤고 내일 아침 얘기, 장 보러 갈 얘기, 이 집에서의 일정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갔으며 이미 이 집의 생활은 그들 중심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미연의 동의와 의견 없이 마치 미연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미연은 작은 방 문 앞에 섰다. 원래는 창고처럼 쓰던 방이었고 도연이 말한 오늘은 여기서 자라는 그 방이었다. 문을 열자 아직 정리되지 않은 박스와 먼지가 눈에 들어왔다. 침대도 없고 화장대도 없었으며 공기가 답답했다. 임시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 임시가 얼마나 길어질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이야. 며칠만 참아. 미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며칠. 그 말이 입안에서 오래 굴렀고 그 단어가 얼마나 공허한지, 얼마나 의미 없는지를 미연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잠깐이라던 말이 몇 년이 되고 며칠이라던 말이 평생이 되는 걸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었다. 안방 문은 닫혀 있었다. 그 문 안에는 웃음소리와 물소리,
생활에 소음이 있었고 그 문 밖에는 미연 혼자 서 있었다. 그 경계가 너무도 명확했다. 미연은 작은 방 문을 닫았다. 굳게 닫힌 문 속에서 미연의 마음도 닫혀가고 있었다. 자려고 누운 미연은 잠이 오지 않았고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다. 안방 문을 열자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와 세린이가 미연이를 쳐다봤다. 이 집 명예 제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먼저 굳었다. 정옥이 잠시 말을 잃은 듯 보였지만 그 침묵은 길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날카로운 말로 돌아왔다. 그래서 뭐? 정옥은 침대 등받이에 등을 깊게 묻으며 말했다. 며느리 명이면 시어머니는 오면 안 되니? 세린이 바로 끼어들었다. 언니, 너무 계산적이다. 가족한테 명예 따지는 사람 처음 봐. 미연은 도연을 봤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의 눈은 여전히 바닥만 향해 있었으며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다. 그 침묵 하나로 모든 게 정리됐다. 그는 아내 편도 어머니 편도 아닌 그저 침묵하는 사람이었다. 나가세요. 미연은 단정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요. 정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병원 다녀온 날에 시어머니를 내쫓는 며느리라니. 세리는 비웃듯 웃었다. 와, 이 정도면 사람 하나 매장시키겠네. 미연은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이 켜지는 빛이 그녀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췄고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으며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불법 점유입니다. 안 나가시면 신고할게요. 그제야 정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봐라. 봐,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니까? 하지만 그 말과 달리 정옥은 서두르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가방을 챙기고 세린에게 눈빛을 주고받으며 마치 이 상황 자체를 다음 무기로 삼으려는 사람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집을 나가면서도 서두르지 않았고 마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듯 여유로웠다. 그날 밤 세린은 집을 나가자마자 글을 올렸다. 사진은 병원 팔찌가 아직 남아있는 정옥의 손이었다. 각도는 정교하게 잡혀 있었으며 조명은 일부러 어둡게 설정되어 더 처량해 보였다. 글은 짧고 자극적이었다.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낸 며느리. 명예 하나 믿고 가족을 버리네요. 댓글은 폭발했다. 요즘 며느리 무섭다. 돈 있으면 사람도 버리네. 장남집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시어머니 병원 다녀온 날 쫓아낸다고? 이게 맞는 거냐 진짜. 다음 날 미연의 이름이 동네에 돌기 시작했다. 카페 앞을 지나던 사람들이 속삭였다. 그 집 며느리래. 어제 SNS 난리였더니라는 말들이 공기를 타고 퍼졌으며 미연의 귀에까지 선명하게 들려왔다. 카페 단골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그 눈빛에는 이미 판단이 섞여 있었다.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었고 위로가 아니라 호기심이었으며 미연은 그 눈빛에서 이미 자신이 가해자로 낙인 찍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정옥은 이웃들에게 울면서 말했다. 며느리가 명의 들고 나가라더라. 아픈 사람을 길바닥에 내몬다. 세리는 더 노골적이었다. 언니가 엄마를 정신적으로 학대했어요. 돈으로 사람을 눌렀어요. SNS에는 추가 글이 올라왔고 정옥이 눈물 흘리는 사진, 캐리어를 끄는 뒷모습, 병원 진료 기록 일부가 공개되었으며 그 모든 것이 미연을 가해자로 만드는 증거처럼 포장되었다. 댓글은 더 거세졌고 일부는 미연의 카페 이름까지 찾아내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 시간 미연은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안방은 텅 비었지만 그 방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공간처럼 느껴졌고 거실 한가운데에서 미연은 조용히 말했다. 내 집인데. 하지만 그 말은 이미 아무 힘도 없었다. 여론은 시어머니 편이었고 침묵한 남편은 가장 확실한 배신자였으며 명의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녀를 냉혈인간으로 만드는 증거가 되어버렸다. 그날 밤 도연이 말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미연은 웃었다. 그 웃음은 조용했고 차갑고 슬펐다. 나도 몰랐어. 내 집에서 내가 가해자가 될 줄.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그 역시 이미 선택을 끝낸 사람처럼 보였으며 그의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동조였다. 그리고 그 순간 미연은 결심했다. 이건 가족 싸움이 아니라 명의와 진실을 둘러싼 전면전이라는 걸, 감정으로 싸우면 지고 법으로 싸워야 이긴다는 걸,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말이다. 미연은 노트북을 켰다. 화면 불빛이 어두운 거실을 비췄고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검색창에는 부동산 무단 점유, 명의자 권리, 허위사실 유포라는 단어들이 차례로 입력되었다. 이제 다음은 말이 아니라 기록과 증거와 법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미연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미연은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다. 정옥과 세리는 이미 집에서 나가 있었고 도연 역시 돌아오지 않았으며 집은 텅 비었지만 그 빈자리가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싸움은 끝난 게 아니었다. 사람이 빠져나간 자리는 늘 말로 채워지기 때문이었고 그 말들은 미연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세린의 SNS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용을 바꿨다. 처음엔 억울한 피해자처럼, 그 다음엔 상처받은 딸처럼, 마지막엔 정의로운 고발자처럼 글을 올렸다. 사진과 글은 정교하게 편집되어 있었으며 댓글은 매번 수백 개씩 달렸다. 명예 하나 믿고 시어머니를 내쫓은 며느리. 요즘 세상 너무 무섭다. 정옥은 동네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며느리가 나가라더라. 아픈 사람을 그렇게 대한다. 그 말들은 빠르게 계속해서 퍼졌고 미연은 어느새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카페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단골 몇 명은 연락이 끊겼다. 하지만 미연은 입을 열지 않았다. 해명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으며 SNS에 글을 올리지도 않았다. 그 대신 기록을 정리했다.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날짜, 안방을 점령한 날, 검사 결과를 숨긴 메시지, 합가를 강요한 통화 녹음, 도어락을 강제로 연 순간의 현관 CCTV 영상까지. 그동안 며느리니까 참고 넘겼던 모든 순간들이 증거가 되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며 말했다. 참으신 시간이 길었네요. 그 한마디에 미연은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현실이었고 그동안 쌓아온 참음이 이제야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미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용 증명은 정옥과 세린 앞으로 동시에 발송됐다. 허위사실 유포 중단 요청, 재발 시 법적 조치 예정. 문서는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고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법으로 싸우겠다는 선언이었다. 미연은 더 이상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며칠 뒤 세린의 SNS는 조용해졌다. 글은 삭제됐고 계정은 비공개로 바뀌었으며 댓글창은 닫혔고 그토록 활발하던 업데이트는 뚝 끊겼다. 정옥의 전화는 더 이상 받는 사람이 없었고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그녀의 말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동네에서 말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 집 명의 며느리 거라며 몰래 들어와 살았다던데. 검사도 정상이라던데 왜 아픈 척을. 소문은 늘 그렇듯 힘 있는 쪽이 아니라 사실 쪽으로 움직였고 처음엔 미연을 가해자로 몰던 사람들도 점차 진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내용 증명이라는 단어가 퍼지자 사람들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다. 도연은 미연에게 연락을 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 그래도 가족이잖아. 미연은 그 문자를 한참 보다가 단 한 줄만 보냈다. 그래서 네가 제일 먼저 버려진 거야. 그 뒤로 도연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집도 아내도 모두 잃었고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려다 결국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되었으며 그 결과는 온전히 그의 몫이었다. 미연은 다시 카페로 돌아갔다. 처음 며칠은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아무 말도 없이 평소처럼 케이크를 굽고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했다. 떳떳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걸 알았기에. 며칠 뒤 단골이 말했다. 사장님, 멋지세요. 그 말 한마디에 미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 단골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었고 SNS의 글보다 미연의 태도를 믿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한마디가 미연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미연은 현관문을 닫고 잠갔다. 2번 확인했고 습관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도어락의 불빛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걸 확인했다. 그 문은 누군가를 가두기 위한 문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인생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내 공간을 지키기 위한 문이었다. 안방에 들어간 미연은 침대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다. 이 방은 한때 빼앗겼고 당연하다는 얼굴로 점령당했지만 이제 이 방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미연은 분명히 알았다. 자기가 독해진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아왔다는 걸. 그래서 미연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거실 창문 너머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다. 그 빛은 조용했고 따뜻했으며 미연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그 햇살 아래 미연은 찻잔에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며느리라는 이름보다 내 이름이 먼저라는 걸,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선을 긋는 게 용기라는 걸. 미연은 차를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작게 울렸고 그 소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다. 비로소 미연의 인생이 돌아왔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누군가 혹은 당신의 이야기일지 모르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가족과 친구,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와 함께 행운 가득한 하루 되세요.